다시 한번 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소위 말해서 50억 클럽이 존재했다. 네. 존재했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그 자금 차용 약정서. 네. 이 실물을 그동안에는 이제 진술밖에 없다 이게 예, 이제 예.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자금 차용 약정서를 김만배 씨와 네. 박영수 특검 사이에 체결된 자금 차용 약정서 실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노컷뉴스 단독 기사로 아침 6시 50분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시기는 2015년 4월입니다. 2015년 4월에 이제 화천대유랑 요게 될 때 그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네. 박영수 특검이 투자금을 네. 빌려주는 것처럼 5억 원을 빌려줬고 네. 5억 원을 어쨌든 건넸고 김만배 씨 쪽에 박영수 특검에서 그리고 5개월 뒤에 이 자금 차용 약정서가 체결이 되는데 네. 내용이 무척 의미심장하고 그쵸. 검찰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억 원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박 전 특검으로부터 화천대유 유상증자 대금 등 5억 원을 빌렸다. 차용했다. 김만배가 라는 게 있고 돈을 빌린 김만배는 5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3년 뒤 한꺼번에 갚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은 그냥 일종의 뭐 채무 개인 계약서 간의 같죠. 네. 채무 차용증 같은데 희한한 내용이 뭐라고 하나가 들어있는데 뭐냐면은 이 약정서에 그런데 박 전 특검이 원할 경우에 상호 협의를 거쳐서 화천대유 주식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화천대유 주식이 몇천 배 뻥튀기가 됐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예. 드리면 제가 신동훈 씨한테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 딱 걸리죠. 통장 국세청에서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제가 받고 싶은 돈의 일부를 먼저 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저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 돈 뭐죠? 라고 하면 아니요. 우리 지금 채권 채무 관계고요. 그렇죠. 약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에요. 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류가 오고 갔다고 지금 검찰은 그렇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그걸 몇 배로 뻥튀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 돈으로 안 받고 네. 화천대유 주식으로 받는 주식으로 거죠. 받는다. 네. 라고 그러니까 해놓은 거죠. 화천대유 주식으로 받으면 이게 지금 5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그렇죠. 5억에 네. 상당하는 화천대유 주식을 줬어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50억이 돼 있거나 네. 100억이 되어 수 있는 왜냐하면 거죠. 이 회사를 청산하면서 주주들한테 돈을 분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화천대유는 저희가 그때 몇천, 7천 배인가 뭐 이 그렇죠. 숫자가 나오지 지금 저 않았습니까? 화천대유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냐면은 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네. 대장동에 들어갔던 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중에서 천화동인 1호를 100%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니까 그 천화동인만큼의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 특검과 김만배 씨 사이에는 훗날 큰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이미 2015년에 만들어 놨었다 하는 거를 네. 검찰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압박이 들어오니까 박영수 특검이 저는 망치로 이 휴대폰을 완전히 조각조각 냈다고 하는 기사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예. 이게 그 박영수 특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냐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게 뭐냐면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네. 그러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게 뭐냐면은 박영수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이 자기가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하니까 이분이 뭐 했냐? 자기의 핸드폰을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검찰 그 표현에 따르면 망치로 잘게 부숴가지고 네. 자료 복원이 안 될 정도로 잘게 네. 부쉈고요. 이게 지난 2월 달에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2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예. 그 곽상도 50억 클럽 또 한 명인 곽상도가 일종의 1심에서 무죄 이제 나오고. 무죄가 나면서
검찰이 되게 이제 예. 좀 그 위기에 몰렸어요. 위기에 네. 몰렸다기 뭐랄까 검찰이 좀 정신 조금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서 박영수 쪽으로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로 딱 감 잡고서 네. 휴대전화를 이렇게만 했습니다. 2월 16일 무렵 망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부수고 네.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사무실 PC를 압수수색 닷새 전에 포맷 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다는 거죠. 명색이 네. 특검을 했고 또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네. 네. 얼마나 수사 기법, 네. 검찰이 나를 수사할 때 뭐부터 할 거라는 네.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휴대전화부터 처리하고 그렇죠. PC 포맷하고 예. 그걸 또 망치로. 망치로 어디 던져버렸다가는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저 뭐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괜히 어디 숨겨놨다가 들키고 이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구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과연 오한- 이번에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께 오한마 가져오너라 이렇게. 그 망치 영장의 망치의 크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오한마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영장이 조금 만약 오한마였다면 더 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지 오한마 않았을까요? 되게 큰 망치죠. 이렇게 들어서 꽝 하는 건데. 아, 예. 예. 야, 그럴 수 하여튼 있군요. 이런 점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정서, 그러니까 미래에 큰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 미리 네. 미리 짜고 정말 기이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서로 채권 채무 관계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예. 이 휴대폰을 정말 포렌식조차 불가능하도록 잘게 부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은 구속의 필요성을 계속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네. 구속 영장 때와 달리 검찰이 또 박영수 특검의 네.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같이 입건을 했습니다. 네, 네. 아버지와 딸 같이 하게 되면은 딸의 죄를 묻게 되면은 아버지는 또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딸도 사실 딸이 그 빌라를 또 다른 아버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다른 부인은 또 남편한테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있어라 뭐 이러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꼭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예. 네. 근데 사실 박영수 특검 딸이 이제 화천대유에 취직해 있으면서 네. 곽상도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고 네. 이 딸은 회사에서 대여금을 11억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아파트도 하나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주장은 뭐냐면은 박영수 특검 쪽 주장은 뭐냐면 화천대유에서 다른 직원들도 뭐 그 정도는 다 빌려줘요. 회사 돈. 그래요? 정말 좋은 회사네. 아니 근데 어느 회사가 직원한테 11억씩 빌려줍니까? 이 11억 빌려주면은 이거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만 생활해도 돼요. 저도 다니고 싶네요 그런 회사. 예. 아이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또 놀라운 거는 이 박영수 특검 집안에서는 증빙 서류는 어쨌든 꼼꼼히 잘 챙겨갖고 있어요. 이것도 그 전에 대출 서류 같은 거를 다 갖고 있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걱정이 이것도 또 그걸 네. 가지고서 오히려 예. 이렇게 증빙 서류를 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하여튼 요 사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또 화천대유와 관련된 한 분이 계시죠. 권순일 대법관. 예. 아까 박영수 특검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빌려갔는데 이분은 또 화천대유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셨죠. 고문으로서. 고문이었죠. 1억 5천만 원 정도를 고문료로 받았죠. 왜 이분이 거기 가서 월급을 네. 받아요, 고문료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서 네. 인지하진 작정하지 않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질문을 받고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기발한 논리를 만들어낸 권순일 대법관이 네. 그때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이재명 당시 네. 성남시장이었나요? 경기지사. 성남시장에서 이제 경기지사가 지사. 됐을 때죠. 경기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길을 터주었고 그것의 그렇죠. 대가로 화천대유 등 훗날 미래를 도모했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 권순일 지금 대법관이 변호사로 드디어 등록을 하고 대법원 사건 관련한 수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분이 그리고 화천대유가 김만배 네. 씨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러한 판단을 하기 전에 네. 김만배 씨의 출입 기록, 대법원 출입 기록이 맞습니다. 7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7번 과정에서 사실상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명을 위한 네. 대리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것까지 포함을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어떻게 본다면은 법조인, 네. 그러니까 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부적절한 수준을 수준을 범죄죠, 넘어가는 사실. 범죄 유착 네. 그런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지금 뇌물수수, 네. 변호사법 위반, 네.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아무리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지만 네. 그래서 이분이 옷을 벗었을 때 다들 변호사 개업은 못할 거야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개업은 안 한 상태에서 화천대유에서 네. 고문료를 따박따박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네. 그게 이제 끊겼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개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어쨌든 서울변협에서는 처음에 반려를 했어요. 반려하라 알아서 자진 철회해 주세요. 자진 철회해 라고 주세요라는 이제 두 의견. 번을 이제 의견을 했죠. 냈어요. 반려가 아니라 자진 철회 네. 의견이군요. 그랬는데 작년 9월부터 해갖고 이제 그동안 두 번을 예. 웬만하면 자진 철회해 주시죠라고 했는데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니 나는 그대로 하겠어라고 예, 해갖고 예. 결국은 이 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등록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변협 자체가 힘이 없군요. 네네. 이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변협 내에 예.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변호사로 등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주로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검사 1명, 대한변협이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하고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데 2명. 그렇게 해서 9명이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9명인데 예, 예. 현직 법조인이 6명이고요. 예. 비법조인이 3명이에요. 결국은 법조인들끼리 한솥밥 먹으면서 그래도 그 변호사 안 되는데 뭐 그걸 뭐 못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예. 이런 자기네끼리 봐주기의 마음이 작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 났지만 네. 얼마 전에 그 업무 시간에 네. 출장 시간 이제 업무 중에 성매매했던 네. 판사 네. 그분도 되게 그러니까 판사로서 자기가 안 돼서 옷을 벗었는데 바로 뭐 어디 로펌으로 가서 변호사로 한다던데 네. 다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면 사실 이러면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은 네. 오히려 저런 판단들은 좀 더 면밀하게 해줘야 되고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도 본인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네. 이것이 나 잠시 쉬겠다. 네. 그렇지만 내가 클리어 되면은 네. 그때 개업하겠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 뭐냐면은 전관으로서 자기가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퇴임 직후에 해야 되는 예. 이유가 전관급을 받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특히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온 사건에 네.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올려도 네. 이거는 뭐 작게는 3천만 원, 4천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몇 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이런 대법관 출신들은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을 예. 할 때 보통 20억, 30억 막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40억. 그렇죠. 예. 수십억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나라의 대법관이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맞습니다. 어려운 판검사 시험에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오래 이제 자기 절제 과정을 거쳐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부장판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법원장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나서 대법원에는 맞습니다. 정말 소수가 가는데 이 자리를 했던 분이 이런 이제 부동산 관련 PF2 사건에 뒤를 봐준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있고 또 네. 거기 고문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는데 굴하지 않고 변호사를 계속 개업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판사 출신들이 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거의 아주 경멸적인 단어를 쓰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예. 참 예를 들어 아까 그 뭐라 그랬죠?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예. 거기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냥 팔이 안으로 굽어버렸군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등록심사위원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예. 뭐 부탁도 하고 했겠죠. 그건 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죠. 아마 알아서 예. 겪는지 알아서들 뭐 뭐.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을 예. 사실은 저희가 막 얘기를 하다가도 네. 사실은 저희도 약간 힘 빠질 때가 이런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